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2020년 광주 그린 뉴딜 포럼 마지막 강좌입니다. 진즉에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듣고 함께 공부했어야 할 주제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생했는지 또 무엇을 전환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해 보면 자는 일, 거주하는 공간, 생활하는 일상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먹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누차 강조하고 계시고 또 그 일에 굉장히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분이 오늘 마지막 저희 강사로 오셨습니다.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대표로 교수님 스스로를 요즘에 소개하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조길래 교수님 모시고 오늘 기후위기와 먹거리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저희 광주 그린 뉴딜 포럼이 광주에서 기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와 관련해서 빠져있는 부분 함께 채워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길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은 좀 다른 데서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좀 설레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설레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뭘까? 내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새삼스럽게 했던 그런 이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말씀들 나누고 또 공부하는 시간들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만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먹거리 전환이 함께 가야 된다. 사실은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최근 들어서, 물론 2015년에 처음 제기되긴 했지만 이와 관련된 반박할 수 없는 근거들이 과학적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사이언스지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세계의 식량 시스템은 파리 협정의 목표이죠. 1.5도부터 2도씨 이내 달성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저지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다시 말하자면 먹거리의 전환 없이는 2도씨 이내 달성이 불가능한데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면 바로 우리나라 신문에 3일 뒤에 실렸습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오늘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도 2030년에 쓰지 않는다, 2050년에 넷제로 간다가 아니라 오늘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의 식량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게 사이언스지에 실렸거든요. 사이언스지는 권위를 가진 그런 최고의 과학 잡지이기 때문에 아무 논문이나 실릴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단원을 담고 있는 그런 논문이 지난 11월 6일 날짜로 사이언스지에 실렸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는 이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보고서 Changing Climate, Changing Diet라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보고서를 채텀 하우스가 2015년 11월 달에 발간했어요. 2015년 11월 달은 2015년 파리 협정이 파리 UNFCCC가 열리는 그 해 그 지점의 목전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육류를 UNFCCC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보고서가 채텀 하우스에서 나왔어요. 채텀 하우스는 한 연구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연구 보고서죠. 거기에서 육류 생산과 소비는 기후변화의 주 원인이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의 육류 소비 감축 없이는 2도 이하 상승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나오기 시작한 슬로건이 먹는 것은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금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금연도 금지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피우는 게 이웃에 방해되고 또 뭐 가족에게 이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런데 먹는 것은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지구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되게 중요한 논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건강과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정책 분야, 이 세 개 영역에서의 최고의 그런 전문가들이 Eat Lancet Commission이라는 것을 꾸렸어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기구로 출발하고 있고, 이것의 관점은 건강과 기후위기, 이 두 개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그런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데 위원으로 37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월터 윌렛이라고 하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교수고요. 영양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요한 록스트렘 교수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어요. 록스트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기본이 되는 그런 중요한 보고서들을 낸 분이에요. 12년간 스톡홀름 보건역센터 소장하셨고요. 현재는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하시고 포츠담 대학 교수를 하시는데 끊임없이, 제가 많이 이 글에서도 인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 보고서를 냈다가 그 위원들과 전문가들에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3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서 올해 1월 달에 그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도달하자면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시스템은 당연히 가야 하는 거지만 우리는 모든 논의가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복병은 먹거리 영역이라는 것이죠. 먹거리 생산 방법은 파리 협정 목표를 도달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글자 그대로 인용하자면 No less than a great food transformation이 일어나야 된다. 말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는 대전환, 먹거리의 대전환이 시작돼야 하고 그것은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미 기후변화는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것만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1도씨 상승한 상태죠.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올해 417ppm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모든 과학자들이 450을 넘어가면 이것은 문턱값을 넘어서는 것이다. 홀로서는 끝이다. 지금처럼 안정적인 이런 기후 상태는 끝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50ppm 우리가 1.5도 상승하는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 농도를 얘기하는데 이미 지났어요. 다만 이 온실가스의 이 농도가 실제 기후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미 내놓은 것이 나중에 기후에 반영이 되면 한 1.78도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이미 너무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는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서 이거를 흡수 저장해서 장기적으로 기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현황이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그 IPCC 회의에서 일단 한 7년, 8년, 이미 이제 12월이니까 한 7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놓은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인당 평균 탄소 배출량이 2.1톤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1.8톤이에요. 11.8톤. 대한민국은 가야 할 길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반성하고 모든 영역에서 정말 뒤져서 우리가 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 요한 록스트램 교수의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글이고요. 이 책은 필독서로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책이고요. 과학자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예, 또 사진 기자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책인데,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라는 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알듯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의존한 이 두 개가 반드시 쌍두마차처럼 가야지만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여지가 그나마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황은 잘 아시지만 쿠웨이트가 그늘에서 54도, 햇볕에서 올해 62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작년에 토지와 기후 변화에 관한 특별 보고서, IPCC 특별 보고서 나온 뒤에 워킹 그룹 1의 공동 의장인 폴 발레리 델모트라고 하는 분이 기자회견에서 관한 설명들을 쭉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영구 동토층 해빙과 식량의 불안정성이다. 이 두 가지는 다 지구 전체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전 지구적인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두 개의 포인트를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구 동토층 50cm 이내에 표면으로부터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양이 인간이 250년 동안 배출한 양만큼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하는 어떤 종류의 노력으로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에요,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 이게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게 언 땅이었기 때문에 메탄이 얼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포집해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메탄이라고 하는 기체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이 가디언지에서 보도된 지금 자료 중에 제가 이걸 캡처를 한 건데요. 해저 메탄 분출이에요. 해저 메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출이 되고 있었어요. 2000년, 2002년 이런 때부터 분출이 되고 있었지만 더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 북극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다 보니 이게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해저에도 메탄이 되게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게 한 400m 바다 한 해저 한 400m 되는 지점에 이렇게 많이 저장돼 있는데 최근에 이 동시베리아 연안에서 대규모의 메탄 분출이 발견이 됐어요. 그 과학자가 This is a new page.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새로운 역사.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형태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진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탄소 흡수의 문제예요. 우리 인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버틸 수 있던 것은 순전히 생태계가 도와서예요. 인간이 한 90억 혹은 82억 정도 지금 배출을 한다고 하면 지구가 인류가 그 중에서 딱 절반 정도를 숲과 토지와 바다가 흡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만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숲과 토지와 바다가 점점 회복력을 상실하고 위축되고 파괴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면 이 절반 노릇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탄소 흡수는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축산업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태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지구 한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저희들의 지금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주로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가지고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노벨상 수상자인 파울 크로츠 박사가 있어요. 이분하고 아까 요한 록스트렘 교수 해가지고 그런 1군의 최정상급의 과학자들이 지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영역들이 다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9개의 지구 한계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층권 오존층 파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이것이 빨간불이 켜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프레이 안 쓰고 냉매제 바꾸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안전한 공간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희망이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까지 번지는 빨간불이 켜졌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거를 한계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한계. 지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영역이 다 녹색 범주 안에 다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무너진 것이 어디예요? 기후변화, 그 다음에 멸종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변화, 그 다음에 질소와 인관리. 이렇게 4개 영역이 지구 한계를 지금 넘어선 영역이에요. 근데 따라서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이 생물권의 권리라고 표현하는 이 생태계의 복원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지금은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태계 붕괴 조짐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왜 그러면 먹거리가 문제인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이용 변화, 질소인 과부하, 이 4개의 영역이 지구 한계를 넘어섰는데 축산업이 이 모든 4개 영역의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바꾸지 않고는 지구 시스템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축산업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오늘 위해서 제가 그냥 쉽게 1, 2, 3, 4로 표현을 했거든요. 첫째,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다.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블랙카본,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숲을 불태워가지고 개간할 때 이게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축산업을 하면 이 일반 영농을 할 때보다 토지가 18배가 들어요. 그러면 뭐도 많이 들겠어요? 비료도 많이 들겠죠. 근데 그 비료를 뭘로 만들어요? 화석연료로 만들어요. 꽤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농기구도 사용하잖아요. 특히 사료 농사할 때는 비행기로 살포해버리고 이러거든요. 위에서. 역시 석유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의 경우에는 소나 양과 같은 되색이 많은 동물의 경우에는 트림과 방귀 형태로 나오고 기타 모든 가축들에서는 분뇨에서 메탄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산화질소는 역시 질소 비료에서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부분이 이 블랙카본이에요. 전 이걸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생각을 하는데, 블랙카본은 숲을 불태울 때 나오는 숯그름이에요. 그름. 근데 이게 이제 불타고 나면 대기 중에 한 10일 정도, 한 1, 2주 정도 머물다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 머무는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530배나 되는 온난화 효과를 발휘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이게 가벼운 물질이라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느냐?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불을 태우면 남극 대륙까지 가는데 남극 대륙의 블랙카본의 절반이 아마존에서 날아온 거예요. 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안데스 빙하로 올라가요. 거기 가라앉아가지고 빙하를 녹게 하는 원인이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산불이나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경우는 북극 빙하로 가요. 그래서 빙하 요즘에 블랙카본하고 아이스 멜팅을 치면 까만 빙하들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블랙카본이 가서 내려앉아가지고 이게 내려앉으면 하얀 그런 그 눈 덮인 빙하 일대하고 태양열을 흡수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빙하 해빙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이. 메탄 같은 경우에는 30 내지 40% 범주 안에 들어있거든요.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에서 한 65% 정도 발생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블랙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대형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모르는데 이런 대형 산불이 있기 전까지는 축산에서 한 50% 정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디젤 엔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 아궁이, 옛날 우리 불 뗄 때 그림 그려지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블랙카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역시 축산업이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다는, 인간이 하는 행위로서 발생하는 것 중에는. 이거는 이제 2006년에 나온 유명한 자료고요. 축산 18%가 산업이나 교통 분야의 13.5%보다 한 40% 정도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 연구한 사람이 자기들도 연구가 나서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헤닝 슈타인펠트 박사가 인터뷰에서 자기들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거는 이제 2016년에 나온 옥스포드 자료인데요. 식량 시스템이 전체 온실가스 한 4분의 1, 축산업이 그중에서 한 80% 정도 관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 20% 정도의 온실가스가 축산업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온실가스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IPCC 자료에서 인용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100이라면 그중에 83%가 육류하고 달걀과 유제품 때문이다. 기타가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의 두 번째 문제는 그 소중한, 지금 현재 절반을 흡수해주고 있는 탄소 흡수원의 가장 큰 파괴자라는 거예요. 먼저 토지하고 숲이 탄소를 흡수해줘요. 토지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지구환경보고서라고 하는 월드워치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대기 중에보다 건강한 토양에서는 3배의 온실가스를 품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에요. 근데 이 토지가 건강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농약 뿌려버리고 살충제 뿌려버리고 그러면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시 상태로 그대로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땅과 나무에. 근데 이것을 축산을 하기 위해서 개간을 해버리게 되면 이 저장 능력이 제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축산단지들은 대체적으로 사막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침식 사막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지이용 변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식을 하면 채식을 할 때보다 경작지가 18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육식을 더 할수록 숲을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훼손을 하고 그만큼 탄소 흡수원이 상실된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도 계속해서 방화가 이루어져요. 뭐가 계속되는 한, 전 세계에서 사료 수입의 수요가 있는 한 아마존 방화는 끝날 수가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불을 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존에 숲을 보존하라고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잖아요.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그 지원금은 거기에다가 그 농부들이 전환할 때 지원금으로 주고요. 사료 수입을 멈추면 끝납니다. 이것은 수요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것도 옥스퍼드의 또 다른 연구 보고서인데요. 인간이 농경지의 80%를 축산업에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얻는 칼로리가 18%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 농지에서 82%의 칼로리를 얻어요. 따라서 육류는 얼마나 비효율적인, 얼마나 에너지 코스틀리, 리소스 코스틀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자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음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좀 생경한 표현이에요. 저도 이번에 연구조사하면서 사실은 올해 알게 된 내용이에요. 최고 늦게 알았어요. 질소하고 인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질소의 과사용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를 이렇게 많이 파괴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부영양화라고 영양물질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생태계는, 우리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질소가 한 4,400만 톤만 수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투하되는 질소 비료가 1억 5천만 톤이래요.
그래서 한 30%만 작물에 흡수되고 나머지 70%는 토양과 수생계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영양 물질이다 보니 바다에나 강에 가면 이게 녹조들을 번식하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가 우리 텃밭에 개가 오줌을 싸고 난 뒤에 잔디가 봉분처럼 올라왔어요. 그 옆에 잔디하고는 이게 몇 년이 가요. 그렇게 질소 비료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예요. 오줌에 질소가 있잖아요. 그 개 오줌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대청호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그런 질소 성분이, 혹은 농지에서 나온 질소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상상이 안 되죠. 우린 멀리 있어서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수생계의 생물들이 다 질식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뇨가 발생을 하냐면, 그리고 그 분뇨 중에 3분의 1은 축분으로 만들려고 해도, 발효 비료를 만들려고 해도 발효가 안 돼요. 뭐 때문에? 항생제 때문이겠죠. 발효가 안 된 똥들은 이렇게 배에다 싣고 가서 남해에다 뿌려버려요. 바다에다가. 바다가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요. 생똥을 저장하는 저장고에 세금이 보조가 되거든요. 국가보조금이. 그리고 소들은 이렇게 발목까지 차오르는 공간에서 머리를 눕힐 수가 없겠잖아요. 그죠? 똥에다 머리를 박고 잘 수는 없으니까. 이건 아주 보통의 축산 농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문제는 OECD에서 질소 양분 수지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질소가 많으면 그게 이제 질산 폐질소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니트로소아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발생시킨 원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다 발암 물질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이 한 10배 정도나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토양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종이 많다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양한 종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그것이 이 생태계를 유지하게 해준다. 상상해 보세요. 한 스푼의 흙 속에 인간 전체 인류의 인구 수보다 많은 미생물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이 토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살충제, 무슨 농약, 이런 혹은 과양의 비료 이런 것들로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UN IPBES는 IPCC하고 같은 UN 산하의 과학자 조직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생물 다양성을 연구하는 과학자 협의체예요.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거 준비하는 회의할 때 직접 가서 이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작년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그런 거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냈어요. 만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라고 해요. 근데 축산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손실의 프라이머리 코스다. 제1 원인이다. 그래서 식단의 변화를 통한 육류 소비 줄이기를 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 IPBES에서 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디언지에 실린 자료인데요. 작년 UNFCC 그 기후 협상 회의 직전에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낸 보고서예요. 어류 남획을 전속시키면 이산화탄소가 감소가 된다. 그래서 야생의 생명이 풍부한 바다가 기후 브레이크다운을 상당히 많이 늦출 수 있다. 어류 남획을 종식시키면 더 회복력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탄소를 더 많이 격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의 세 번째 문제가 물 부족, 깎아제가 식량 문제가 유엔 과학자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량 문제하고 얽혀 있어요. 물 없이는 인간도 식물도 모든 생명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의 인류들의 입맛을 위해서, 아까 제가 축산을 하게 되면 땅이 침식되고, 왜냐하면 농약 뿌려버리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막화로 이렇게 진전이 되고, 사막화의 주 원인 중에 하나도 축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미 미국은 뭐 1조 평인가를 숲을 없애버렸거든요. 땅을 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사막화된 땅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 풀을 키워서 목초지를 만들어가지고 소들을 먹이는 거예요. 지하수가 수계가 한 3분의 1 정도로 지금 내려갔거든요. 지하수 채워진 단 1,000년 걸린다고 해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지하수는 미래 세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물이 없을 때는 여인들이 가서 곡괭이로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식수로 해결하고, 그 유명한 수단 내전이 우물을 지키는 병사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너희 먹으면 안 돼. 이건 우리 거야. 하고 이 물 부족 현상 때문에 생겨난 게 수단 내전이거든요. 식품, 왜냐하면 소고기 1kg 생산에 16,000리터가 들어요. 밀은 1,400, 옥수수는 1,000, 감자는 130 밖에 안 들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 획스트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물과학자인데 물 연구하다가 비건 채식인이 되고 말았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축 700억 내지 1,000억 마리가 식량을 먹고 있고요. 사료로. 8억 명 혹은 8억 2천 명의 인간이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가축은 먹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게 전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2019년에 곡물 자급률이 21.7%, 육류 자급률은 62.8%. 이건 허수예요. 왜냐하면 사료를 전부 다 남은 나라에서 97%를 수입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자급률로 넣으면 안 돼요. 저 나라가 코로나나 혹은 식량위기 혹은 기후위기로 사료를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거밖에 없어요. 21.7%.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더군다나 그 중에서 32%는 아까 그 아마존을 불태워서 만드는 그런 사료를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대우림을 지키겠다 혹은 식품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싶다고 하면은 축산을 줄이는 일부터 우선 그 32%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최소한. 유럽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마존을 파괴해서 생산된 사료 수입 금지에 대해서 EU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이 자리에 인용을 했는데요. 정부의 그린 뉴딜 안에 보니 경축 순환 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복지 축산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국산 사료 축산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경축 축산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토지에서 생산된 사료를 가축에게 먹이고 분열을 발효를 거쳐서 초지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사료를 어디서 경작을 해요? 아마존에서 경작을 했잖아요. 32%를. 분뇨 32%를 배에다 실어서 아마존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경축 순환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요. 복지 축산을 하려면 소 한 마리당 한 10에이커 정도를 줘야 이게 이상적인 그런 그 규모래요. 돼지도 5에이커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요. 산지가 많아서 유기농업도 못해요. 광주 지역에 오랫동안 유기농 하신 분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박 선생님이신데 이 로우풋이라고 그러죠. 저투입 유기농법 우리나라에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쿠바처럼. 제가 쿠바 사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땅이 좁아서 불가능합니다. 일반 유기농도 저투입 유기농을 할 수가 없어요. 유기농 축산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땅이 있는가? 그리고 이 열대우림 파괴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이지 라틴 아메리카 온난화는 아니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축산으로 인한 그런 질산염, 오염, 수생계 파괴. 그 다음 물 부족, 식량 안보는 이러다가 점점 멀어지고 이것은 그야말로 분칠이에요. 녹색 분칠 이 안은. 이런 거는 싹 다 치워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이론이에요. 남은 나라에 보고 가져온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기과에 오늘 혹시 오셨으면 좋을 텐데 축산업의 또 다른 문제가 미세먼지예요. 가축분뇨 퇴비에서는 암모니아가 발생하죠. 유명하죠. 옛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암모니아 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이 77%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한 6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차나 공장 배출가스와 결합하면 황산화물, 질소 결합하면 황산 암모늄, 질산 암모늄을 바꾸는데 이것이 초미세먼지예요. 이 초미세먼지가 전체의 4분의 3이라네요. 근데 이것을 만드는 촉매제가 암모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똥이 암모니아의 원인이다. 이 신문에 이렇게 실렸어. 이대 교수님 글을 제가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 먹거리 그린 뉴딜을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에서 배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과학자의 인용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지 못해서 전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이런 표현 못 쓰는데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글을 써놔서 제가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채식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지금처럼 먹으면 2050년이면 식품 분야의 온실가스가 11.4기가톤, 114억 톤이에요. 2050년에 5억 톤만 배출하고 5억 톤을 흡수원에서 흡수해줘서 넷제로를 간다는 게 지금 시나리오거든요. 과학자들이 제시한 시나리오. 근데 지금처럼 먹다가는 식품만으로도 11.4기가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비건 채식을 하게 되면 3.4기가톤만 발생을 해요. 그러니 식품 분야의 온실가스를 70%나 줄일 수가 있어요. 나머지 1.8% 정도, 1.6% 정도 이제 이때가 되면 탈탄소가 될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저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옥스퍼드에서 한 4명의 유명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세계적인 그런 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5년 전에 1인당 140g 육류 섭취했거든요. 올해 데이터를 보니 162g으로 늘어났어요. 5년 만에 22g이나 늘어났어요. 근데 100g 기준으로 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돼요. 완전 채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1인당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6톤이에요. 근데 완전 채식을 하면 1톤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서 1.6톤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11.8톤이라고 했죠, 우리나라가. 다 채식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너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너무 심각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뒤져서 억제를 해야 된다. EU에서 한 이야기예요. 생활 방식의 강제라고 하는 표현을 이번에 EU 그 기후위기 대응 안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UNEP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아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얘기했었죠. 그중에서 메탄, 그 다음에 블랙카본, 그 다음에 메탄이 햇빛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대륙간 오존, 이런 물질들은 이산화탄소 대비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산화탄소는 한 100년, 1000년까지 가거든요. 근데 메탄은 한 12년이면 되게 사라져요. 그 다음에 블랙카본이나 오존, 대륙간 오존 같은 경우에는 한 1, 2주 전면 되게 사라져요. 근데 요것들은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온난화 지수가 56배 내지 86배, 2530배, 918 내지 1020배.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축산업을 딱 중단한다고 해요. 그럼 대기 중에 메탄이 한 30-40%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양이에요. 왜냐하면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2030년까지 이들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면 2050년에 예상되는 지구 온도 평균 온도 상승분의 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게 그 데이터예요. 이게 CH4가 메탄이고 블랙 카본이거든요. BC가. 이걸 줄일 경우에 평균 기온 상승을 거의 0.5도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게 UNEP 보고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점이에요. 건강 이점 있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 여러 가지 이점을 이런 전환이 가져올 수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점 채식하면 탄소 흡수율 확대. 이게 이제 유명한 보고서. 이것은 재작년에 2018년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보도된 자료인데요. 그 논문인데요. 전 세계 119개국에 1820개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다국적 연구 결과예요. 조셉 포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주 책임 연구자였어요. 제가 인용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축산업을 하면 농지가 일반 영농보다 18배나 더 든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축산을 그만두면 75%의 농지가 남게가 돼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전 세계에서.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차이나, EU, UN을 합한 것만큼의 그런 분량의 농경지가 남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점차 시간을 거쳐서 이걸 꼭 조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토지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 자체가 탄소 흡수원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자연 상태 토지로 돌아가게 되면 80억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해드리는 탄소 흡수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이 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1년, 2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건 보너스예요. 채식으로 가면 비감염성 질환, 즉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혹은 암 이런 질환들이 다 줄어들어요. 조기 사망률이 떨어뜨리고요. 이것도 옥스퍼드에서 연구를 했어요. 사망률이 10% 완전 채식을 하면 그다음에 만성질환사 감소, 의료비가 2 내지 3% 정도 GDP에 줄어든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가 2019년에 60kg, 1인당 연간 60kg 육류를 섭취하거든요. 중국이 한 50kg 했는데 2016년에 중국은 이미 육류 소비량을 40 내지 75g으로 줄여라. 국가가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게 될까요? 내년에 이렇게 돼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미국 암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면은 식도암, 과도한 음주와 비만, 구강암, 하루 1, 2잔 넘는 음주, 폐암, 흡연, 유방암, 과체중, 췌장암, 복부비만, 빨간색 고기, 간암, 비만, 대장암, 우리나라 제일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 빨간색 고기, 햄, 과도한 음주. 그래서 WHO에서 붉은 육류를 발암물질로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육류 소비량 증가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미 육류 소비에서 비롯하는 대장암 발병률이 2008년도에 미국을 앞질렀어요. 이게 이제 점점 과학자들이 다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2021년부터 미국의 5개년 식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올해 그것을 위한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도 동물성이 들어있지 않은 식단은 사망 위험이 적다. 붉은 육과 가공육 섭취가 적을수록 위험성이 줄어든다. 식생활과 만성질환의 연관성을 입증한 증거가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다.
다 이게 육류 과다 소비로 인한 그런 질병이라는 거고요. 심지어 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조사까지 했어요. 고기 섭취로 인한 의료비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연구한 미국 데이터예요. 20%, 23%, 46%, 31%, 7.5%, 44%, 4%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의료 재정의 문제도 심각하게 될 거다. 심지어 어떤 의사 선생님은 기후변화 아니라도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대비를 해보니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한 100억 정도 규모거든요. 지금 의료비가 20%만 해도 20조예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양이 식생활 전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이 좀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생태계 파괴 이것과 그 다음에 육식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천상갑을 먹고 뭐 이런 형태의 육식 때문에. 이거는 아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또 게임 체인저스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인데요. 세계 최고급의 그런 선수들이 완전 채식을 하면서 자기들의 레코드를 달성하는 최고 기록을 달성하는 그런 그 영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글 다시 나오네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저자들이 이 아무개가 아니라 이런 권위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를 적시하기 위해서 원래 이거는 논문 같으면 제일 끝에 와야 되는데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식단의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분들이 거기에 실어놓은 그런 그 배출 시나리오예요. 여기가 2020년 정점입니다. 탄소 흡수원이 2020년을 지나면 서서히 이렇게 축소될 것으로. 왜냐하면 너무 부담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도 산도 토양도. 그리고 이제 여기가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는 건데 이미 대기 중에 너무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돼 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럼 장차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후를 안정시키느냐의 대안으로 농업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한 2년 전에 이 요한 록스트림 교수 강연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카본 캡처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탄소 포집으로 인한 탄소 흡수원 확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올해 나온 것은 그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카본 캡처 스토리지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 반면에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면 이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agriculture transformation, transition 그래서 이 농업 분야가 탄소 흡수원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장차 1.5도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식단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죽지 않고 살려면 무너지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가장 키워드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에요. 지금처럼 막 폭식하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다소 적은 양. 그래서 지금 군인은 한 3,000kcal 먹는데 2,500 최근에 나온 다른 자료에는 2,100칼로리까지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곡물은 통곡식, 정제된 곡물은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는 이 빨간색은 의무적으로 꼭 먹어야 하는 양이에요. 채소는 200g, 과일 100g, 견과류를 식품으로 하루에 25g씩 꼭 먹어라. 그래서 앞으로 가장 많이 늘어날 식량은 견과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 20g. 나머지는 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통곡물이 정어 없으면 감자하고 카사바를 먹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문제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생선 0부터 시작해요. 그 말을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 먹어도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물성 단백질에서 얻는 칼로리가 식물성 단백질보다 적어요, 많아요? 이게 6%밖에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23% 설정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이들은 특히 이 지역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건강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합해서 하루에 14g을 넘으면 지구위기 못 막는다. 이렇게 딱 이 논문 안에 그렇게 써놨어요. 매우 심각해요. 조금 있으면 그런 결과들이 이제 어떻게 현장에서 반영되는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보고서인데 2019년에 나온 다른 보고서인데요. 기후 미식존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기후 미식존이에요. 기후를 지키면서도 맛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미식존. 여기는 그래서 윈윈 선택이에요. 건강하고 지구도 건강하고. 여기는 루즈 식단이에요. 루즈 식단의 대표가 레드미트, 붉은 육류. 두 번째, 프로세스드 레드미트, 육가공품, 퇴출돼야 할 발암물질 아직도 아이들의 식단에 오르고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돼요.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치킨과 피쉬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달걀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청에도 매일같이 기후 미식존이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채식이 에너지하고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주 의제가 돼야 한다. 안 그러면 밥이 없다고 하니까 과학자들이. 그래서 광주를 위한 제안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육류 감축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달라. 그리고 관련된 이행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라. 이것은 EU나 뉴욕시나 중국 같은 데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뉴욕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전환과 관련된 주체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와 같은 일개 시민단체에다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가 주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시가 해야 되냐면 광주 시민들이 누구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 이야기를 믿고 따르죠? 시와 시장님의 발언을 듣고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요. 한 20년 뒤에나 이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났겠죠. 그 다음에 학교와 관공서, 직장 등의 공공급식조를 중심으로 해서 출발하자. 왜냐하면 여기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정보 유통이 빠르고 그 다음 급식 시스템이 단일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와 시가 함께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냅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언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나 혹은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제나 인센티브의 그런 그 여력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촉진하거나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조달 정책에 대한 거예요. 1차 농산물이건 혹은 가공식품을 포함해서 지역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먹거리와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달 정책을 마련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미래식품 산업, 채식 산업과 채식 관광도시와 같은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광주시가 지금 AI, 그 다음에 전기차 가져오잖아요. 채식 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 가져오면 광주는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으로 사실은 완전히 제대로 장착된 굉장히 많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포위된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런 도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하는데 채식 지도사, 채식 셰프, 그 다음에 채식 밀키트 이게 뭐냐면 그 가공식품이 아니라 채식 식품을 이렇게 요리를 그냥 배달받아 집에서 호로록 해 먹으면 되는 이런 밀키트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인데 이런 분야를 광주시 혹은 광주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구사항인데요. 탄소 발자국이 포함된 레시피 개발을 좀 해서 시민들이 매일같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채식 가능한 식당 늘리기. 광주시 이러면 어떨까요? 1식당 1비건 채식 메뉴. 신규 식당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을 기후밥상 혹은 기후미식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광주 지역에 있는 뭐 기아라거나 삼성이라거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에너지 R20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생산할 때 드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음식이 이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탄소 크레딧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식의 정책은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건 산업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채식 산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무슨 소규모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되려면 전문 연구소가 설립돼 가지고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투자 컨설팅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경우는 인큐베이팅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 거고, 요즘에 채식 산업이라는 하는 것은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매칭 이런 작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초기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평가에 의한 그런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시가 도와서 이런 영역을 진행을 시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채식 산업이 광주에서 시작이 된다면 더불어서 채식 문화도시, 채식 관광도시 이런 형태로 광주를 특화시켜 가지고 채식하면 광주로 놀러 오도록, 광주 이 아시아 문화전당에 좋은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하고 매칭시키거나 무슨 가사문화권이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비건 투어 같은 거를, 혹은 5.18 뭐 5월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작년에 시에다 제안한 게 아니라 어느 평가 담당관에 제안을 했다가 아직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정책 분야를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운해서. 그때 어디까지 얘기가 제가 했었냐면, 글로벌 채식식품회사 실제로 임파서블 푸드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우리 식품 생산 기지를 여기다가 건설하면 뭐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뭐 이런 식 얘기까지 지금 중국에다 했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1년, 2년 사이에. 이것도 이미 광주시에서 이런 게 있어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안에 적어도 일반 시민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자. 채식, 주 1일 채식이라도. 그리고 채식하기 좋은 도시 광주 만들자. 해서 제가 시에 가서 담당관에게, 담당 부서에 가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시렵니까? 했더니 이거는 계획뿐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유튜브에 공개돼도 되죠? 제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 제가 오늘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이거는 프랑크푸르트 시예요. 시에서 이렇게 해요. 이게 클리마 고우메가 기후 미식이에요. 그러니까 기후를 생각해서 먹는데 그냥 맛없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해먹자는 거예요. 맛있고 풍성하게.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고기 들어가니까 한 끼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정도 돼요. 채식을 하니까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먹은 메뉴는 얼마인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앱을 시에다가 달아놓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다 달아놓자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날 메뉴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그것이 교육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광주시에서도 좀 갖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카리브해 미주 개발은행하고 세계노동기구 함께 해가지고 이 온실가스 줄이는 정책 중에 하나 채식 전환을 하게 되면 축산과 낙농, 어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430만 개보다 5배나 많은 1,900만 개의 새로운 녹색 먹거리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축산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 그런 결과. 이거는 이제 포괄적인 얘기라 제가 여기다 기록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그 EU의 그린 딜 안에 먹거리 그린 딜 안에 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한 3분의 1 정도가 폐기되거든요. 생산된 것에 굉장히 큰 문제고 경작지를 전환하는 걸 이제 법으로 금지를 해야 돼요. 더 이상. 그다음에 물 관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의 생산성이 여전히 늘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질소 인비료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이제 감축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드디어 이제 뉴욕이 나왔어요. 육류 소비 2050년, 2030년까지 소고기 소비 50% 감축하고 그다음에 육가공품 퇴출.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학교, 병원, 교도소, 직장, 워크플레이스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자. 특히 암을 유발하는 가공육은 eliminate, 식단에서 제거해야 된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그럼 도대체 왜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왜 육류가 정책 아젠다 밖으로 밀려나야 되지? 어쩌면 유권자하고 경제적 파워를 가진 산업의 반발이 두려워서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채텀하우스에서 전 세계 12개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특히 육류를 가장 많이 먹는 브라질, 중국, UK, 미국 했더니 정황이 그렇다면 팩트가 그렇다면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 나라들에서도. 근데 정부가 정보만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선택하도록 라벨링, 뒤에다가 무슨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이런 것만 표시할 게 아니라 이것의 지속 가능성을 라벨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보고 살 때 그 부분을 인식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언론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죠. BBC에 가니까 굿푸드라고 하는 이런 범주 안에서 비건 레시피를 우리나라 KBS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국 BBC에서 비건 레시피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정론지를 어디를 줄까? 이거는 가디언지도 마찬가지예요. 메라소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품 음식인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그 레시피가 쫙 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라가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easy. 확산이 되려면 delicious 먼저 맛있어야 돼요. 쉽게 하려면 easy. 그 다음에 normal. 채식하는 것이 normal이 되도록 사회가 변화를 가져야 한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채식산업, 이건 미시간 대학 팀이에요. 채식 햄버거가 일반 햄버거에 비해서 탄소 발생량이 90%가 적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식을 하면 콩이나 이런 것으로 단백질을 얻으면 배출량이 5분의 1로 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 지표도 채식 버거가 일반 육류 버거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연구소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채식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인용한 자료고요. 이것은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할 수 있는 자료예요. 원래 이 연구소에서 공적인 목적에만 쓰도록 저한테 허용을 했어요. 미국의 육류 대체식품 산업의 그 모든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연구소거든요. 거기에 보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욘드 미트사의 치킨 스트라이프를 내가 먹어보니 그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more than a clever meat substitute, 육류 대체품이라기에는 너무나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A taste of the future food, 미래 음식의 맛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아마 임파서블 푸드 CEO인 것 같아요. 나는 30년 안에 모든 육류가 클린 미트나 식물성
육류로 대체될 것이라고 믿는다. 굉장히 야심찬 발언이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타이슨 푸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육류 회사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미래의 식품은 어쩌면 고기가 없는 것이 될 거다. 미트리스가 될 거다. 육류식품 최고의 육류식품 회사에서 육류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프로테인은 대부분이 애니멀 프로테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육가공 회사들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지금은 미트 컴퍼니가 아니라 프로테인 컴퍼니라고 자기들 그렇게 지칭을 해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식물성 프로테인. 우리는 프로테인을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투자한 계보를 보여준 거예요. 카겔이 세계 메이저 식량 중에 하나잖아요. 에? 카겔. 투자하고 있어요. 그 식품 회사들에. 타이슨 푸드, 아까 그 육가공 회사, 비욘드 미트에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이렇게 가야 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비자층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채식 산업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지금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대체 음료 시장이거든요. 대체 육류가 아니에요. 제일 가파르게. 그래서 귀리 음료가 지금 우유 낙농업자들의 문을 닫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두유 귀리 쌀 음료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다음에 채식 간편식, 그다음에 두부 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진작부터 독일은 유기농 가게는 전부 다 육류 대체식품 천지였어요. 육류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나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온갖 가지 종류의 육류 대체품이 나와 있고 독일이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지역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회사거든요. 태풍이에요. 이름도. 타이푼이죠. 한 20년 전쯤에 그 전쯤에 두부 공장에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대표적인 육류 대체식품 회사가 됐어요. 거기서 나온 이런 두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거거든요. 명이 산나물 두부예요. 정말 맛있어요. 월남쌈 엄청 많이 해 먹었거든요. 제가 이걸로.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본식 그 두부인데 쫀득쫀득해요. 이거는 잡채나 이런 거 할 때 쓰면 정말 좋아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두부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대체 식품 회사에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태리식 피자 두부 뭐 이런 다양한. 그다음 이거는 이제 닭고기 냄새가 나는 햄, 닭고기. 이거는 페이킹 오리. 그다음에 이거는 터키 음식을 위한 도너 케밥 만드는 그런 재료. 이거는 병아리 콩으로 만든 두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학교 가기를 인도한다. 뉴욕에서 이제 Schools Leading the Way. 아까 제가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할 때 학교와 공공급식소, 직장 이렇게 연결했죠. 그래서 학교 가기를 인도하는데 슬로건이 더 강한 어린이, 더 건강한 어린이, 더 강해지는 지구. 학교는 학생들이 바뀌면 학부모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이거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학교 급식, 아니 대학 급식의 핵심어가 채식, 건강,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최고의 선택,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 비건이에요. 완전 채식. 드물게 먹는 게 좋겠어. 빨간 딱지 받는 것은 육식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초록색이 많죠. 그죠? 이건 프라이부르크.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서 본 거거든요. 이 노란색 스트라이프는 어떤 음식에 나와도 비건 옵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날 닭고기가 나왔지만 두부 달러. 아까 그런 것이 대체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거예요. 제가 놀랬던 게
이게 이제 표시식품이에요. 캔차이χνungen 혹은 첨가물. 식단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둬야 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저한테 눈을 끌었거든요. 소고기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 소고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기피를, 이 지속 가능성을 자각한 사람들은 이걸 기피한다는 거죠. 돼지고기가 들어있다는 것도 표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 생선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나하알튀김, 지속 가능한 어업을 통해서 잡은 것인지를 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 급식에 혹은 대학 식단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는 대전환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고기가 좋아서가 오케이가 아니라 소고기가 들어있으니 한번 생각해보자.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학교 급식에 관한 거니까 제가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지속 가능한 식단을 급식의 기본값으로.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뭘까? 이제 만약에 저처럼 비건 채식하는 사람이 왜 비건인가를 묻는다면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임신을 해가지고 소가 출산을 해야 이게 그때부터 우유가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유를 지금 누가 먹고 있죠? 사람이 먹어야 하니 우유를 생산할 수 없는 숫송아지는 이렇게 감금틀에 갇혀서 죽만 먹다가 몇 주 뒤에 도살돼서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로 올라오는데 그냥 죽을 주는 게 아니라 철분이 없는 죽, 그래야 고기가 빨갛대요. 그래서 뿔구스름하게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숫송아지는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사실은 죽어가요. 엄마 젖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젖을 짜내기 위해서 원래 4kg에 4리터의 젖이 나오는데 30리터를 짜낸대요. 젖이 안 나면 호르몬 주사를 놔가지고 우유를 생산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젖이 안 나오면 다시 또 재임신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각을 가진 존재들로부터 그들이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것, 즉 그들의 몸, 그들의 삶을 훔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습관이라는 혹은 전통이라는 식문화로 이런 일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선택이 가능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많은 음식이 있고 식물성으로도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영양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최근에 그런 자료들이 있고. 선택 A. Today we will see the sun in flames. 사실 매일 일상처럼 진행되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이 공간이 감춰져 있을 뿐이지. Washing all the world away. Today everything we thought will change, and this life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Just let go. Just let go. 이렇게 송아지 데려가면 엄마 소가 출산하자마자 트레일러를 쫓아가요. 어때요? We will rise together. Time is hanging by its final thread, and the sky
for pain. Teardrops fall like diamonds in the rain, but today, together we rise. Just let go. Just I think the reason that so many people don't change their behavior is because they feel, what's the use? I'm just one person, so what I do actually can't make any difference. And nor would it make any difference if it was just one. 나 혼자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한 사람이 But 알고 more and 그러나 more and 여러 more 사람이 people are coming to understand what the 우리는 problems are and what they 수 ought to be 있다. doing. 그 얘기를 해요. 이게는 이제 채식하는 그런 가능성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단순히 채식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사회가 Never 이렇게 ever 변화한다면 think that 여기 one person can make a 우리 difference. 끼어들 수 있겠는가? We tend to focus our energies on looking for leaders, 저는 제일 인상적이에요. say like Martin Luther King or Mahatma Gandhi. 전축산업자. 이분은 But they were 전축산업자예요. just one person. 그만둔 거예요. They didn't set out in life. 우리는 to be 지도자들을 leaders. 찾는 And they were 경향이 very humble 있다. people. 그러나 집에 It's 가서 just that 당신이 한번 거울을 circumstances 보라. in history drew 당신 them to the 스스로가 front.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마틴 But if 루터 we're looking 킹이나 for leaders, 무슨 all we have to do is go 간디나 home and 이런 mirror, 지도자들 우린 찾지만 because each one 그들은 is making a 절대로 difference. 밖에 나서고 싶지가 And we do. 않았던 겸손한 사람들이다. It's just making 우리가 a 그들을 conscious 밀어서 decision 그런 that we 역할을 are 하도록 going to 했을 make 뿐이다. a difference in our lives. 이 We're not 지상에 on this 우리가 planet 남아 for a 있는 long 시간은 time. 굉장히 짧다. So we need to do 그 시간을 what we can 이용해서 in the time 여러분이 we've 할 수 got 있는 to make a 그런 변화를 difference. 만들어라. 자신의 체험,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나서 새로운 눈을 뜨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너무 절박하게 느끼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돼지. 그냥 돼지를 돼지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닭도 닭답게 살도록 그냥 냅두면 되는 let live라 그러죠. 냅두면 되는. Erwachsene alle Vorbilder sind.
diese Vorbildfunktion können wir uns nicht 일부는 이제 사람들이 그 모범이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주저하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모범이 되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아이의 모범이 되는 거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의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Every one of us can make a difference. Every one of us eats at least 2 지금 나오시는 분은 반다나 시바라고 하는 인도에서 토종 씨앗 운동하는 분이거든요. 그 캐나다에서 물리학 박사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우리 모두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2-3번은 지구를 위해서 행동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작아요. I think the most important message that I have is to remember that 기억하세요.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하고 제인 구달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HOPE, What You Eat Matters, 당신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그런 영화에서 제가 2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What You Eat Matters 라고 하는 영화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